18회 약사별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서 처음 하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까지는 18회를 했는데 2019년 들어서 새해 처음 하는데, 새해를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를 하셨는지 먼저 얘기하면서 해볼까요? 저는 그 사회를 맡은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예, 저는 기도원 신형근입니다. 소감을 말씀할까요? 글쎄요, 이제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1년 지나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과 연관돼서 이제 생각하는 것 같고, 한 해가 더 먹으면서 저희가 이제 약사니까 약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이라도, 아주 약간만이라도 좀 수월하게 좀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새롭게 됐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큰 변화가 있어야지, 개인적으로 뭔가를 결심해야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그 해왔던 여러 가지 그 가치나 생각들을 계속 견지하면서 좀 더 이제 성숙됨을 바랄 나이가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경 서한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반도가 분단이 되고 우리나라가 섬나라처럼 북쪽도 갈 수도 없고 서쪽이나 남쪽, 동쪽은 섬나라처럼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런 섬나라 환경이 탈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윤택해졌으면 합니다. 대통령 10년 전에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주경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요번에 그 첫 회 방송의 내용을 북한 관련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좀 다만 좀 의도적인 측면도 있죠. 앞으로 1월달 늦으면 2월달에 북미 관계나,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전이나 이후나 어쨌든 한국을 방문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에 오게 되어졌을 때 또 다른 형태의 평화 분위기가 상당히 조성이 되어지기 시작할 거고,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실질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이 그 이후에 올해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기원하고 소망하면서 첫 번째 방송을 북한의 그 제약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그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문가이신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엄주연 선생님을 모시고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연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엄주연 사무처장입니다. 아이고, 이게 네, 이 누추한 자리에 오셔가지고 오늘 또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요. 네, 생각보다 이렇게 녹음을 하는 장소가 네. 좀 허접하죠. 아주 좋은데 아주 편한 마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 근데 처음에 이제 네. 대부분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역사에 대해서 좀 네,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어린이약품지원본부에서 활동을 한 건 2002년서부터니까 올해로 이제 17년째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본부 소개를 할 때 항상 처음 시작하는 시작이 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것서부터 시작을 해요. 94년에 김일성 주석 사망하고 나서 1년 조금 넘은 상황에서 95년에 북한이 이제 처음으로 유엔에다가 공식적으로 원조를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하면서 인도적 지원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95년에 인도적 지원하면서 남한 정부도 이제 인도적 지원으로 쌀을 먼저 지원을 했었고, 95년, 96년 넘어가면서 시민사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리고 95년에 96년 이제 접어들면서 북쪽의 어려운 상황들이 막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남쪽의 나름 진보적인 보건의료 단체들, 이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를 비롯해서 이제 인이협, 청안, 건치 등등 해가지고 대북 사업을 시작을 해요. 모금 사업을.
그래서 96년 처음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북쪽 지원을 하는데 그때는 통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유니세프에 기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 지원을 시작을 했고 97년에는 이게 이렇게 일회성 말고 좀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조직들이 좀 모아서 북한 어린이 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를 창립을 해보자. 그래서 창립을 해서 이제 대북 사업을 시작을 했고 2001년에 사단법이나 해가지고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해서 현재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네. 네.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네. 북한에 네. 지원했던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그 대북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북한, 남한 이렇게 언어 사용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달라지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97년에 북한 어린이 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 그 단체명으로 북쪽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게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우리에게 남조선, 북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남한, 북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아닌 거라고 이제 북쪽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자기네들도 당신네들 만났을 때 남조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북측 또는 북녘 또는 뭐 하여튼 북쪽 이런 식의 단어들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뭐 길게 얘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에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그다음에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게 공식적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줄여서 조선이라고 당당하게 공식 명칭을 서로 불러주면 참 좋겠다. 우리는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북쪽에서 해주고 우리는 조선이라고 해주고 그래서 그거는 저의 바람인데 좀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북한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통일시대 남북 교류협력 했을 때는 북쪽 사람들도 만나야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얘기보다는 북쪽 또는 북측 뭐 이렇게 조선이라고 불러주기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는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북측이라고 부르면 네. 그 북한이라고 부르는 거에 비해서 네. 그 북조선에 계신 분들이 예. 뭐 느낌이 좀 다른가요? 이게 되게 적재적인 언어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그 한국에서도 남조선이 어떻고 저쩌고 하면 되게 이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선생들이 많거든요. 선생님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좀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익숙하지도 않고 되게 적대적인 언어라서 예전에 북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순화도 좀 물론 필요하다라는 굉장히 생각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얘기. 북쪽 사람들 만날 때도 북쪽 사람들도 저희한테 남조선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습관이 이렇게 돼서 북쪽 사람들 만났을 때 북한 이렇게 얘기하면은 통일교육 안 받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저는 지금부터는 어쨌든 이 방송으로서는 북쪽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게요. 북한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북측, 북쪽. 네. 그럼 저희도 그 명칭을 할 때 북한이라는 명칭보다는 일단은 북측, 북쪽 또는 뭐 북녘도 좋고 뭐 아니 보통 뭐 공화국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공화국이니까. 저희도 저기 뭐야 대한민국은 헌법 1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공화국이라 나와 있잖아요. 네. 요새는 상당히 의심이 되긴 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지원본부가 처음에 대북 사업할 때 재학 관련해서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초기에 다 아시겠지만 임종철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되게 사업을 했었고 그때는 대북 라인 뭐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종철 선생님이 막 호주도 쫓아다니시고 막 그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서 사업을 협의했었던 게 민경 그러니까 아태 사람이었어요. 아시아 태평양 이쪽 참사였고 그 선생이 제약 공장을 한다 그러니까 민경련을 소개를 해줬었던 거죠. 민경련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쪽의 사업 파트너라고 하는 네. 이제 그러니까 남쪽은 민간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북쪽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북쪽 대상자를 만나야 되는데 남쪽 사업을 하는 대상자는 크게 두 부서가 있어요. 하나는 민족화해협의회라는 민화협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족경제협력위원회라고 하는 민경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임종철 선생님이 사업을 제안을 했을 때 제약 공장을 한다고 하니까 공장이니까 민경련 사람을 소개를 해준 거죠. 그래서 민경련과 파트너로 사업을 추진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민경련이라고 통일부에서 소개해 준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95년, 96년에 대북 사업을 꽤 하려고 하는 민간 조직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았어요. 대북 파트너를 막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대북 파트너는 뭐였냐면 우리는 몰랐지만 뭐 미국 시민권자나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북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교류 협력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소개해서 호주에 있었던 아태 사람, 그러니까 아태가 민경련이나 민화협 윗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동당 산하의 통일전선부의 밑에 있는 조직 중에 하나가 아태가 있는데 예전에 아태 밑에 남쪽에 대상할 민경련이 있었고 민화협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민경련 같은 경우에는 내각으로 당 조직이 아니라 내각 조직으로 변했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그 호주에 있는 북쪽 아태 참사들 쫓아다니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그 호주에 있는 교포들은 북쪽 대사관이 있는 곳이나 영사관이 있는 곳에는 북쪽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못 만났던 거지. 중국도 그랬고 뭐 하여튼 홍콩도 그렇고 싱가포르에도 그렇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아름아름해서 나 북쪽 참사 누구 소개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막 거기 찾아다니고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그 의미 났던 게 네. 미국 시민권자나 뭐 네. 호주 시민권자는 네. 북쪽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죠.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그런데 네. 대한민국의 네. 이 국민이 네. 그런 사람들을 미국 시민권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북측 관계자하고 만났을 때 네. 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종북 분자 내지는 그 국가보안법 위반 해가지고 저는 그것도 그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하고서는 만난 거예요. 승인을 하고서요? 받고. 예. 네네. 제가 그 몇 번 팩스 보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다 북쪽 사람들과 접촉하고 이러는 게 국가보안법 다 걸리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접촉 승인 받고서는 그렇게 추진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민경련이랑 만나서 사업을 했었던 게 1차적으로는 우리가 97년, 98년, 99년 해가지고 의약품을 먼저 북쪽 어린이에게 의약품을 주겠다고 하니까 어린이 영양관리연구소로 소개를 해줬던 거고 그러고 그 어린이 영양관리연구소에 제약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비타민 등등 해가지고 어린이 대상의 건강 식품도 보냈었고 의약품도 보냈었고 그러다가 99년, 2000년, 2001년 해가지고 제약 설비 보내면서 영양관리연구소에 원료의약품 보내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그러고 2002년, 2003년 하면서 이제 대동강 구역의 대동강 인민병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 대동강 하면 맥주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평양에 23개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저 몇 개 구역이 있는지 25개 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쪽에도 평양에 23개 구역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대동강 구역. 거기에 인민병원이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현대화 사업을 하고 2005년에 철도성 병원 평천구역에 있거든요. 평천구역에 철도성 병원 그다음에 철도성 위생방역소 사업하면서 그렇게 했고 2007년에 사업
철도성병원 현대화 사업 마감하면서 100명 규모의 대규모 방북해가지고 고려항공 띄어서 했었고, 그 이후에 2007년 12월 말에 이제 만경대 어린이 종합병원 현대화 사업까지 이제 아예 건축하는 사업까지 해서 2008년에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원지의약품 보내다가 그 다음에 어린이 영양관리소에 그 제약설비 보내서 원료의약품 보내다가 그 다음에 병원 현대화 사업하면서 의료 장비 보내다가 철도성병원에는 의료 장비 플러스 재건축 사업하다가 이제 만경대 어린이 종합병원에는 아예 병원을 새로 짓는 것까지 다양하게 그게 다 사업을 했던 그 완공이 거죠. 됐나요? 그래서 2008년에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요. 들어섰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매해 첫 해에 정권들은 이전 정부의 그 정책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유지가 돼요. 자기네 준비하고 그렇죠.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가 만경대병원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2008년에는 건설 물자 들어가고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2009년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의료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의료 장비 넣기가 싫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건축은 됐으니까 소모품 먼저 집어넣고 그다음에 막 장비 싸우면서 넣고, 그래서 2009년에 개성에서 북쪽 사람들 만났을 때 병원 잘 운영하고 있다, 환자 보고 있다, 이렇게 외래 진료 보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그 사업은 어쨌든 계속 해왔던 거죠. 네. 굉장히 그 오랜 시간 그 여러 부분에서 그 북측 보건의료의 이 발전을 위해서 일조를 하는 그 내용들이 이게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엄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쫙 지나가네요. 저도 이제 그런 내용 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요. 그 북측의 의약품을 보내는데 네. 갑자기 어느 날 영어로 된 인서트 페이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구하려고 네. 그 사이트를 뒤졌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물어봤어요. 제가 우리 임종철 선생님한테 왜 이게 필요하냐 했더니 북한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왜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적인 제국주의자의 언어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북한에서 네. 이 영어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감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럼요. 인서트 페이퍼를 영어로 된 인서트 페이퍼를 네. 찾아서 네, 네. 복사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북쪽에서는 조선말이라고 하고 그 한글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그 차이가 나는 걸 명확하잖아요. 이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더 편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언어 말인지 차이, 이게 저 언어 차이라기보다는 용어 차이가 있으니까 예, 예. 국제적인 표준 맞아요. 뭐 이런 예. 부분들을 그런 것도 확인해 있고 보는 그런 거죠. 것도 있고 실제로 남쪽의 의약품을 받는 거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엄준 선생님이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2000년대부터 한 2007년도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그 어린이학교 지원본부에 매달 후원을 하지만은 근데 이제 언제부터가 아니라 2009년서 그 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네네. 이제 저도 그렇고 의약품 지원본부를 많이 후원하고 계시는 회원분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레터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이메일 통해서 이렇게 소식지를 더 전해줬기 때문에 대략 어떤 게 있었는지는 알고 있긴 한데 뭐 저희가 내부적인 상황은 전혀 이제 뭐 아주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상당히 그 10년 동안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이 와중 속에서는 사업이 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거의 뭐 진행이 안 됐다거나 뭐 이런 거 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2008년에는 그냥 무사히 잘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2009,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2008년에도 그런 조짐들이 있었어요. 이제 당국의 얘기나 뭐 이제 사무관들의 얘기나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년 동안 그래도 인도적
지원이 남북 교류 협력이 진행이 됐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될까라는 이게 약간 좀 그 나이브한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08년에 박광자 씨 그 금강산 그 피격 사건 이후에 잘 안 되면서 2009년에 핵실험을 했거든요. 북에서 2차 핵실험을 2006년에 1차 핵실험하고 2009년에 이제 2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정세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예전에 그러니까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을 하긴 했지만 몇 달간 좀 약간 경색 국면 해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 갔었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다르면서 의료 장비나 이런 것들이 올스톱되는 거죠. 승인을 아예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선별 지원하면서 어떤 건 안 돼, 어떤 건 돼 이렇게 통일부가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2010년 딱 넘어가니까 천안함 사태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이사 조치 딱 때려지니까 평양이랑 뭐 아예 그거 사업을 신규 사업은 아예 제대로 하지도 못하게 되고 합의사를 아예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되게 어렵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본부는 어쨌든 만경대 어린이 종합병원은 검사를 해놨고 그 다음에 그 인천항에다가 의료 장비를 막 쌓아놓고 시위도 했었어요. 그래서 막 국정감사 때 막 그렇게 되면서 인천항에 있는 장비나 물건들은 1차적으로 다 보내준다. 그래서 의료 장비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2009년 말과 2010년 1월 이렇게 해가지고 의료 장비가 들어갔고 의료 장비 들어가니까 이제 소모품만 넣으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소모품이나 의약품이나 이런 것도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물자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12년 뭐 2015년 이럴 때 이제 간간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말, 박근혜 정부 이제 말 때 워낙 북쪽에서 2014년에 이제 서신이 왔는데 인도적 지원 더 이상 안 하겠다. 안 받겠다. 물자. 의약품도 안 받겠다. 그러니까 만약 지원본부가 의약품 보낸다고 하면 퇴송 조치 해버리겠다. 이렇게 서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놀랐었던 거죠. 그런 식의 서신은 제가 10년 넘게 하면서 처음 받아보니까 2014년이라고 하면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드레스덴 선언 딱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민간 활동가들조차도 그랬어요. 이명박 때와는 박근혜는 다를 거다. 전향적으로 변할 거다. 왜냐하면 김정은도 만났고 그래도 왜 그때도 왜 박근혜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하고도 상당히 유화 국면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들조차도 다 그랬거든요. 근데 딱 2014년 드레스덴 선언 딱 하고 나니까 북쪽에서 그런 반응이 온 거예요. 북쪽은 이미 판단이 된 거예요. 박근혜 때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 라는 판단을 했고 이명박 때 참으면서 계속 의약품 같은 거 받아줬는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안 한다. 그러고 2012년 김정은 정부 들어서면서 자기네가 많이 변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측면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완제 의약품 정도는 자기네 공장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받겠다라고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2014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줄게 우리가 줄 수 있어 이것도 줄 수 있어 저것도 줄 수 있어 이랬는데 2014년 이후에는 북쪽이 안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역으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정부가 그럼 2015년에 엑스레이 장비 한번 보내볼까? 근데 보낼 수 있는 단체가 지원본부밖에 없네. 우리가 계속 반출 시도를 계속 했었으니까. 그래서 2015년에 엑스레이 반출이 됐었고요. 초음파 내시경 구급차 해가지고 마지막 12월에 승인이 됐었고 이 박근혜 말에 그다음에 2012년에 이명박 때 엑스레이 장비 한번 승인을 해줬고 북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싶었던 거죠. 지원본부를 통해서. 그래서 지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말에 보냈고 2016년, 2017년 빼고는 계속 물자가 들어갔어요. 2016년은 박근혜 탄핵 사태 막 있었고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지만 그때는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정부가 보내고 싶더라도 북쪽이 이미 2014년에 그렇게 했고 의료 장비나 이런 거 아닌 경우에는 받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017년 외에는 물자는 계속 들어갔었던. 그렇군요. 예, 그런 지금도 상황. 물자는 들어가나요? 그러고 나서 2018년이 드디어 도래했잖아요. 2018년 도래하면서 뭐 작년 그러니까 2017년 아시겠지만 미사일이랑 막 그 핵무력 완성한다 그러고 핵실험이랑 막 하면서 정신 없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다 어쩔 수 없는 정세였어요. 그러고 나서 2018년 1월 1일에 김정은 신년사 2019년 하듯이 신년사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하겠다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공세 막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당국 간 협의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는 2018년 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국이 먼저 움직이니까 오히려 민간은 뒤로 밀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월까지는 저희도 계속 북쪽에다가 서신 보내고 만나자 이랬는데 북쪽이 대꾸를 안 하다가 8월에 연락이 온 거예요. 북경에서 보자. 그래서 이제 북경에 갔더니 이제 그 아태 선생이 뭐 세 차례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하면서 교류 협력을 되게 활성화하자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도 민간 교류다. 그래서 그 현 당면에서 민간 단체와 좀 협의를 하면서 통로를 한번 협의를 해보기 위해서 만나자고 했다. 라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했었던 게 선생들이 2014년에 의약품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지금 2017년 선생들의 핵무력 완성 이후에 유엔 제재가 엄청나게 강화가 됐는데 그 유엔 제재가 어느 정도 강화됐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의약품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시도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북경에 있는 아태 선생 만나고 9월에 평양에서 나왔죠. 우리 파트너인 민하엽 선생이 나와서 이제 사업 협의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런 물자 보낼 테니까 우리 언제 방북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8월 달에 만나서 8월 27일에 통일부에 물자 반출 신청을 했고요. 23종의 의약품을 신청을 했는데 22종이 전략 물자로 판정이 됐고 한 종만 이제 그 어린이 영양제 한 종만 승인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가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22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남쪽에 전략물자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단체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이 22종에 대한 이게 유엔 제재, 미국 제재, 우리나라 국내 제재인 와치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을 해달라. 그랬더니 유엔 제재, 미국 제재, 이제 국내 제재 다 상관없다. 그래서 물자를 11월 24일에 평양 남포로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8월 27일에 통일부 승인을 요청을 해서 8월, 9월, 10월, 11월 3달이 걸린 거예요. 보통 한 2주면은 승인 받고 그다음에 인천에서 남포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배 없어진 지 오래됐고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중국도 유엔 제재에 눈치를 볼 수가 밖에 없으니까 남쪽에서 다 승인을 받은 물자도 자기네 세관에서 다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거의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이 걸려서 11월 24일에 1차 물자가 도착을 했고요. 그러고 저희는 그 전인 11월 17일서부터 20날까지 이제 평양을 방문하고 온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북쪽이랑 논의했었던 거를 토대로 지금 12월 말에 또 2차 물자
그 의약품 관련해서 물자 반출 신청을 했고요. 반출 신청을 했는데 요번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 비타민 C가 문제예요. 비타민 C가 다른 거는 다 상관이 없는데 비타민 C가 그러니까 남쪽 정부의 제재인 와치리스트라고 있어요. 그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비타민 C가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게 핵무기나 뭐 핵 발전소를 이렇게 관련돼 있는 물자를 추출하는 촉매제로 쓰인대요. 비타민 C가. 산화제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방사제로 그래서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좀 그 항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쨌든 이제 조만간 다 승인이 될 것 같아요. 역시 그 전문가하고 얘기를 하니까 방송하기 굉장히 편하죠. 그렇죠. 왜냐면 얘기를 별로 저희가 별로 뭐 얘기를 많이 안 해서 저는 그 굉장히 그 좋은 지금 느낌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얘기를 쭉 들어봤고 제가 맨 처음 그 북측의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게 이제 학교 다닐 때죠, 그죠? 80년도에 그리고 나서 2000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임종철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그 북측의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방송에 북측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인터넷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제까지 한 10년 동안을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북측을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받았었거든요. 그럼 엄지원 선생님은 북한에 몇 번 갔다 오셨죠? 북에 뭐 개성까지 하면은 뭐 50번 넘을 것 같고 이번에 가장 최근에 갔다 오신 게 이제 작년 11월인 거죠. 요번에 가시니까 어떤 것 같던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3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첫 해였잖아요. 2013년에 3년 3개월 만에 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에 갔다가 못 가고 2013년에 갔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되게 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2013년이라고 하면은 또 북쪽이 3차 핵실험을 했었던 해거든요. 박근혜 정부 초기에 아시겠지만 되돌아보면 북쪽이 엄청 어렵고 제재 때문에 엄청 곤란하고 곧 또 붕괴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막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2011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죽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12년에 김정은이 3대 세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도 엄청 많았고 곧 붕괴할 거다라는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통일 대박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게 그러면 1인 독재 체제라고 맞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제일 정점에 있는 1인이 네. 없어지면은 네. 그 사회는 붕괴될 거다. 그렇죠.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김정은이 정확히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뭐 20대 말 30대 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진짜 곧 망하게 생긴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2013년에 어쨌든 북쪽을 가려면은 고려항공을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항공이 뜨는 거는 중국의 북경 아니면 심양 아니면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거든요. 그렇게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은 심양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고려항공을 타는데 우리 비슷한 시간에 고려항공이 2대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려항공 타려면 이제 티켓팅하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완전히 5대륙 6개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일 정도로 2013년도에요. 2013년에 그리고 저희가 양각도에 묵었거든요. 저는 꽤 많이 북쪽에 갔는데 그 호텔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걸 그때 처음 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양각도 호텔에 그 45인승 큰 대절 버스가 쫙 한 뭐 20, 30대가 쫙 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관광객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진짜 막혀 있었던 거예요. 북쪽의 사실에 대해서. 모든 정보가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희 지원본부 이사님 중에 SBS에 이제 PD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갖고 요번에도 같이 가셨어요. 네, 맞아요. 예, 그때 같이 가서
그 선생님도 너무 놀랐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다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막 휴대폰 이제 그림, 그 다음에 막 북쪽에 변화된 거, 차량 많고 막 신호등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찍어서 SBS 8시 뉴스에 3일 동안 내내 보냈거든요. 예, 저도 기억나는데 그때 네. 택시가 다닌다고 맞아요, 했었었죠. 선생님. 맞아요. 예, 그게 기억납니다. 그래가지고 SBS를 안 보니까 나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통일부 제재 받았잖아요. 1년 동안. 그것 때문에 제재를 받았어요? 네. 아니 SBS가 받아야지. 그러니까 통일부 제재를 받아가지고 2013년에 그때 8월에 갔는데 1년 동안 제재 받아서 물자 반출도 되게 어려웠었고 방북도 되게 어려웠었고 근데 별 상관이 없었던 게 2013년, 2014년에는 오히려 북쪽에서 그 서신이 왔을 정도로 그 민간교로 완전히 거의 막혀 있었을 때라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어쨌든 하여튼 그때 되게 놀랬었어요. 저는 우리도 물자도 제대로 못 받고 얘네들 어떡할까 걱정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 시기의 내용들만 우리가 그때 많이 받아가지고 네네. 그렇게 투영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보면 네.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놀랬던 거죠. 이번에는 어땠던 거예요? 그러고 제가 요번에 2013년 8월에 갔다가 2018년 11월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5년 넘는 이번에도 거 똑같은 코스로 가신 건가요? 요번에는 북경을 통해서 갔어요. 이번엔 비행기 3대 뜯은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요번에는 이제 뭐 당연히 2013년에도 핸드폰을 갖고 들어갔었고 요번에도 뭐 당연히 핸드폰 갖고 들어갔고 그러고 문수 그때 이제 2013년 그 김정은 정부 2012년 들고 나서 2013년에 대대적으로 이제 그 주요한 개발 엄청나게 했잖아요. 여명거리 뭐 문수물놀이장 뭐 옥류 아동병원 등등 해가지고 그때는 소식만 들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3년에 들어갔을 때 평양산원의 유선종양 연구소를 그때 처음 갔었어요. 브레스트 캔서를 얘기하는 건가요? 유선 종양? 그러니까 유방암인 그러니까 거죠. 그런 거죠. 예. 그게 김정은 정부 때 새롭게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3년 8월에 갔을 때 그때는 개원을 했으니까 우리를 보여줬던 거고 그 이후에 그 뭐 옥류 아동병원, 그 다음에 류경 안과종합병원, 그 다음에 유경 치과병원 이런 거는 그냥 유튜브나 그 그림에서만 봤었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그 시설들을 다 돌아봤었던 거죠.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평양의 4차급 병원의 중요한 병원들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좋죠. 장비나 이런 것들도 최고 좋은 장비들이 되어 있고 근데 이미 2013년에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18년이니까 5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많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또 개보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2013년에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2018년은 오히려 그냥 뭐 잘 지내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변화된 상황이 뭘까에 초점을 맞춰서 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는 옥류 아동병원의 먼거리 의료 봉사 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희들. 근데 그 옥류라고 하는 게 동 이름 뭐예요? 동 이름이에요. 동 예, 이름. 옥류동. 아까 유경도 마찬가지예요? 동 이름이에요. 예. 근데 동 이름이긴 한데 그게 옹기종기 다 모여 있어요. 문수거리 그쪽에. 네. 예, 그래서 병원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양산원 바로 맞은편에 옥류아동병원이 있고요. 평양산원 바로 옆에 유선종양 그 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치과병원, 안과병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용기 심장병원이라고 짓담한 병원이 우적하니 이제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큰 병원 중심으로 만들고 싶은 게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옥류 아동병원에 가서 이제 저희한테 뭐 좋은 시설들 워낙 거기는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했을 때도 김정수 여사가 방문했었던 옥류 아동병원은 아동병원. 아동이니까 그래서 많이 참관했었던 데라서 TV에 나왔던 여자 선생이 다 안내를 해주고 근데 이제 저희가 초점을 맞췄었던 거는 어쨌든 먼거리 의료 봉사실인 거예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이제 TV 화면이 있고 북쪽은 각 도마다 아동병원이 있어요. 그거를 통신으로 연계를 해서 환자 진료도 보고 그다음에 그 의료와 관련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협진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격으로 반대하는데. 예. 농담. 아니,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게 북쪽의 보건의료 체계랑 남쪽의 보건의료 체계는 완전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근데 북쪽은 2016년에 7차 당대회 했잖아요. 그 8차 당대회를 1980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36년 만에 7차 당대회를 했거든요. 7차 당대회 평가에서 두 가지가 김정은 이제 위원장 목소리로 두 가지 보건의료의 평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본인 시대에 새롭게 일떠선 옥류 아동병원 등등등을 해가지고 이제 그 환자 봉사의 질이 높아졌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먼거리 의료 봉사 체계가 확립이 돼서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두 가지가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인터넷 이거에 대해서 IT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북쪽은 여전히 사회주의를 고수를 하고 목표가 사회주의잖아요. 이거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좀 의심이 가긴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레토릭이라고 보기에는 하여튼 모든 거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제 뭐 하여튼 부정하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데 근데 북쪽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중에 사회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계급에 대한 평등이 이루어져야 되고 도농 간의 격차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도농 간의 격차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원격 의료인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북은 원격 의료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이 많은 거죠? 아니요. 이 원격 의료는 2007년에 WHO랑 북쪽 보건성이 같이 사업했었던 거예요. 그 우리 자료를 보내줘야 되는 원격 의료의 문제점 뭐 이런 거. 오히려 그거보다는 공공 의료를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선생님 근데 옥류 아동병원을 보더라도 그게 이 중앙에 평양에 옥류 아동병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도에 아동병원이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각 도의 아동병원들이 시 단위 병원, 군 단위 병원, 그다음에 리 인민병원, 진료소 이런 것까지 연계되면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엄지원 선생님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보건의료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한번 따로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고 저희도 이제 약사들이니까 이제 의약품과 제약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한번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북한의 제약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글도 쓰시고 하셨었는데 뭐 간략하게 북한의 제약을 시기별로 뭐 좀 규정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어떤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약 산업. 제가 북쪽이 사회주의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당대회 때마다 그 다음에 당대회 하면서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어쨌든 당이 우선인 거잖아요. 북쪽은 노동당이 내각까지도 다 지도하는 체계인 거죠. 일당 독재인 체계인 거죠. 중국도 그렇죠. 부산에는 안 그랬잖아요. 김정일 시대는 군이 우선이었잖아요. 성군 정치를 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김정일 시대에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김정일 시대 사회주의하고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가 뭐 다르게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의 용어를 네. 다르게 디피니션 한다 그런다면 뭐 그건 그나마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런 거고 그래서 북쪽은 당대회를 하면서 당대회를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일정 정도 시기에 평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고 향후 자기네가 사회주의 건설하기 위해서 향후 뭘 하겠다라는 청사진이 쫙 그려지는 거죠. 발표를 하는 거죠. 박정희 시대 때 5개년 계획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회 하면서 인민경제 발전 계획이 같이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건데 1958년에 사회주의 개조가 완료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주의 개조가 완료됐다라는 거는 뭐냐면 북쪽의 표현으로 보면 수공업자나 상업인들 모두가 근로 노동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8년도에. 58년도에. 그러니까 의사도 개인 의사가 없어진 거예요. 약사도 개인 약사가 없어진 거예요. 58년에 그러고 뭐 그렇다고 치죠. 아니 실제로 그래요, 왜 선생님. 스탈린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스탈린도 계급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뭐 하여튼 그렇다고 치죠,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네. 공급을 하는데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북쪽의 무상 진료는 환자 개인이 의료기관에 와서 진료를 받고 타는 약에 한해서인 거예요. 무료로 약을 준다라는 거는. 그리고 개인이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내세웠던 게 무상 의료, 무상 진료 그걸 얘기 내세웠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무상 치료와 무료 교육을 항상 내세우죠. 사회주의의 가장 큰 혜택으로.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에 가서 의사 진료를 받고 의사 처방이 있는 거는 병원 내 약국에서 무상으로 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그러니까 병원 가기 싫고 약국에서 약을 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공짜가 아닌 거예요. 유료다 그거. 예, 그건 유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북쪽을 인식하는 거에 있어서 뭐가 문제냐면 완전히 다 시장화됐다. 아니면 완전히 다 무상이다. 모든 게 다 무상이다. 이게 극과 극을 달린다라는 게 인식이 되게 문제인 건데 어쨌든 의사 처방전이 있는 거는 무료인데 개인이 약도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국이 동네마다 있는데 약국이 그렇게 상업이 막 발전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상점 같은 데서도 약을 팔기도 해요. 그게 뭐가 나타났냐면 제가 요번에 북에 갔을 때 고려호텔에 묵었거든요. 고려호텔도 그렇고 양각도도 그렇고 그 상점이 있어요. 그럼 상점에서 주사약도 사고요. 별의별 것들이 다 많아요. 디아제팜도 판다고 그러던데. 디아제팜도 팔아요. 주사까지도요? 주사약도 팔아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맞나요? 주사. 그거는 뭐 본인이 맞아도 되고. 아니 호담당 의사들이 주치 역할을 항상 하면서 대면을 하니까 그렇게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의약품을 판매하면은 그 판매하는 그 업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북은 모든 게 다 국가 소유 또는 협동적 소유밖에 없어요. 58년에 개조가 됐다라는 의미는 그렇죠. 전국 전 인민적 소유거나 협동적 소유예요. 그때 제약은 어땠었나요? 제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약품 공급소, 중앙에 의약품 공급소가 있잖아요. 제약 공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약 공장이 국가 계획을 내려받아요. 그러면 국가 계획에 있는 그 약은 생산해서 의약품 중앙 공급소에 넘겨요. 그러면은 각 군 단위, 시 단위, 그 리 단위의 공급소에서 약을 공급하면 그게 병원으로 진료소로 이렇게 가는 체계인 거죠. 근데 제약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원료를 구입을 해서 그 계획 외의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판매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왔었던 그러니까 거죠. 지금 엄정 선생님 얘기는 우리가 올원 안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처음에 58년도에도 그렇죠. 그게
경향이 그러니까 네. 그 국가 정책이 이제 계획 시장이 아니라 계획이었었고 네.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서는 중앙에서 밑으로 뿌려주는 형태가 되어줄 그렇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측 인민들이 네. 우리와 같은 약국과 유사한 데 네. 가서 네. 자기 돈을 내고 네. 의약품을 사 먹을 수도 있는 시스템도 게- 혼재를 하고 있었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네네, 하는 거. 있었던 그러니까 그 거죠. 당시에 의약품 이 뭐라 그럴까 생산과 유통은 원활했었었나요? 네, 원활해.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확인되냐면 북쪽의 그런 상황들은 탈북 보건의료인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에는 어땠냐라고 하면 약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러니까 94년에 김일성 주석 사망하고 나서 95년에 유엔에 원조 요청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4년, 94년서부터 95년, 96년, 97년까지. 요 네. 전기에는 네. 북한에서 그러니까 보건의료인, 네, 보건의료. 의사 활동을 했었던 선생님들한테 네. 물어보면 자기가 약을 처방하고 이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런 거는 공급이 원활했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네. 유엔뿐만 아니라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네. 갑자기 제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원료도 그렇죠. 안 들어올 거고 그렇죠. 발전 설비에 그렇죠. 뭐 문제가 생겨도 그걸 수리를 할 수가 없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있는 설비가 네. 노쇠화되어지면서 교체를 하지 못하니까 생산성은 그렇죠.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그런 했겠죠. 거죠. 그러면 네. 그 시기에 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그럼요. 것처럼 네. 제약 마찬가지죠. 부분들도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네.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그러면 네. 고려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막 활성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랬던 건가요? 그러니까는 고려약의 활성화는 이미 50년대 말 60년대 초 이때부터 강조가 됐어요. 주체 강조하면서. 아 김일성 주석께서 그렇게 네, 얘기하셨던. 네. 그래서 그러고 북은 계속해서 그 자립형 경제 이거를 되게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료 같은 것도 가능하면 자신들이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거를 활용하고 싶어 했던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뭐 그 항일 무장 투쟁 했을 때 그 시기에는 그 양약보다는 한약재로 되게 많이 고치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체하면서는 어쨌든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원료 그리고 특히나 생약이라기보다는 약재 같은 거, 약초 같은 거를 많이 생산을 해서 수출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인삼도 특히나 뭐 개성 지역에 많이 했었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되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양약보다는 오히려 그 부작용도 덜하고 몸에도 훨씬 좋고 그리고 북이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예방의학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맞물려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의학은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뭐 고려의학이 70% 80% 이렇게 확대됐었던 건 사실이에요. 분명하게 그 화학 공장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원료 신약 관련한 원료 제대로 안 들어왔을 거고 그래서 문제가 돼서 고려학의 활용이 7, 80%로 늘어났었던 거는 사실인데 이미 강조된 거는 50, 60년대부터였었던 거고 그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특히나 좀 희한했었던 건 뭐냐면 항생제나 이렇게 신약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고려의학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무모한 행위를 하시는. 아니 근데 그거는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제가 되게 답답한 게 우리는 제재를 한 번도 안 당해 봤잖아요. 제재요? 네.
근데 북은 은행에서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당했을 때 그 심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국가 차원에서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라크 제재했을 때 50만 명의 애가 죽었거든요. 의약품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죠. 네, 근데 우리는 북쪽이 지금 유엔 제재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적 지원으로 물자 보내는 것조차도 비타민 C조차도 이게 승인받는데 몇 달이 걸려요. 그러면 북에서 원료를 구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료를 구해지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머리를 써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간이 거의 70년 동안 있었던 거고 거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적게는 30만 많게는 300만까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김정은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어려웠었던 거고 지금 조금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제재가 되게 심각해지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자력갱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이라크 애들이 50만 명 죽었대 이렇게 되게 타자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측면인데 정말로 심각하거든요. 물론 심각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려약이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하기 이전에 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졌던 네. 부분들이 있었어. 그러면 예를 들면 연구소 아까 그 연구소 얘기를 하는데 연구소의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 시약이라든지 새로운 네.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들어갈 수가 없었던 맞아요. 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네. 도대체 어떻게 연구를 할 거고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런 네. 것들을 네. 뭐 표준화를 하고 계량화를 할 수 있었냐 이게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건 잘 모르셔서 하는 건데 2015년에 지원본부가 12월에 물자를 보낸 게 초음파 내시경 구급차였어요. 2015년만 하더라도 그런 거 물자 들어가는 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는 북이 남쪽만 상대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북도 만만치 않게 스위스, 뭐 유럽이랑도 엄청 많이 교류를 하고 펑스 있고요. 제약회사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자 안 준다고 북이 물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그 많은 것 중에 일부인 거고 북에 있는 그 대사관 직원들도 많이 나가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러면 북한에 네. 우리나라 이제 제약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네. 제일 중요한 게 그 약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기본 그 규칙이 GMP라고 하는 네. 게 있거든요. 북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 제약회사 그럼 북한의 제약회사는 몇 개가 있어요? 북에는 선생님 제약회사가 그 중앙의 국가급의 제약회사가 각 도마다 엄청 많고요. 도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은 그러니까 자치가 훨씬 잘 돼 있어요. 예전에 이미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자기네들 자체로 주체로 해야 된다 막 이런 게 많아서 중앙에 평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각 도의 가장 중요한 곳에 제약 공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체계가 그 1차급의 진료소, 리인민병원 이런 게 있고 2차급의 그 군 단위 인민병원, 그다음에 3차급의 시도급 병원, 4차급의 평양의 중앙병원이 있는 것처럼 제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쫙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중앙급의 제약 공장들이 있고 국가계획 막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그 다음에 군 단위의 다 제약 공장, 그 다음에 지금은 병원에서도 약들 생산 다 하고, 그 다음에 의약품 공급소에서도 약을 생산하는 체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가 그럼 한 수십 개 정도 되나요? 아유, 저는 수백 개 된다라고 봐요. 수백 개요? 네네. 오.